이 지역은 1조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곳 테커패스에 엄청나게 가치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고 네바다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와 글로벌 관계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겁니다. 맥더밋 칼데라는 네바다 북부와 오리건 남부에 걸쳐 있는 길이 약 45km, 폭 35km의 광활한 지역입니다. 훔볼트 카운티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지역으로 주요 도시가 하나뿐이지만 향후 5에서 10년 안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곳이에요. 그곳에서 화이트 골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리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금속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려면 저울이 필요합니다. 한쪽에는 리튬 덩어리를 놓고 다른 한쪽에는 사과를 놓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나요? 둘의 부피가 같다면 저울은 사과 쪽으로 기울어질 거예요. 리튬이 매우 가볍기 때문이죠. 리튬의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0.534g으로 상온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가벼운 고체예요. 리튬은 또한 반응성이 매우 높아요. 즉 다른 원소와 매우 쉽게 결합하고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물과 섞으면 불이 나요. 공기에 노출시키면 또 불이 납니다. 하지만 가벼움과 높은 반응성을 결합하면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전기자동차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에도 적합한 소재가 탄생해요. 네바다에는 약 1600만 년 동안 이 보물이 숨어 있었어요. 맥더밋 칼데라는 화산 폭발로 용암을 뿜어내고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가득 찬 거대한 호수를 만들었던 화산지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수는 말라버렸고 리튬이 가득한 두꺼운 점토층이 남게 되었죠. 현재 테커패스 광산은 약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미개발 리튬 매장지 중 하나에 자리 잡고 있어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연간 약 4만 톤의 고품질 리튬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대 80만 대의 전기 자동차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앞서 언급했듯이 리튬은 현대 배터리의 근간을 이루는 금속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가 친환경 에너지를 향한 경쟁을 벌이면서 리튬에 대한 수요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가격이 10배 이상 상승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터리 금속이 됐어요. 즉 리튬은 마그네슘, 니켈, 코발트 및 기타 충전식 배터리에 사용되는 재료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현재 우리는 연간 약 166만 톤의 리튬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약 85%는 대부분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돼요. 전문가들은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현재 940억 달러에서 1880억 달러로 2배의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배터리에 대한 투자는 200% 이상 증가해서 6,860억 달러에 달할 거예요. 결국 2050년까지 리튬 수요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건 알지만 전 세계에 테커패스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광산은 모든 것을 계속 운영하는 데 핵심이 될 거예요. 미래의 수요는 말 그대로 자동차, 전기 자전거, 스쿠터, 재생에너지 저장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네바다는 글로벌 에너지 혁명의 진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오염을 50%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중 큰 부분은 가스 구동 차량을 전기 차량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를 실현하려면 미국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리튬이 필요할 거예요. 현재 미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금속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서 생산돼요. 따라서 미국이 이 시장의 선두주자가 되려면 테커패스와 같은 프로젝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광산에서 리튬을 발견하는 것과 리튬을 정제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다이아몬드를 세심하게 깎고 모양을 만들어 반짝임을 살리고 반지와 목걸이로 판매하는 것처럼 리튬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광산에서 채굴한 원료를 배터리와 같은 제품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순수한 형태로 정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의 약 75%를 담당할 정도로 이 부분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즉 어떤 국가가 자국 땅에서 이 강력한 금속을 발견하더라도 이를 정제하는 데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따라서 미국은 공급망을 강화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당국은 네바다 프로젝트에 20억 달러가 넘는 대출금을 투자할 정도로 이 가능성에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 때문에 테커패스는 미국을 전 세계 리튬 생산의 선두주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들의 추정이 맞다면 맥더미 칼데라에는 전 세계에 알려진 리튬 매장량의 거의 절반이 매장되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세계 최대 매장량 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볼리비아의 소금 평지에서 발견된 매장량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양이에요. 이 발견은 훔볼트 카운티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연에 둘러싸인 조용한 거리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느낌을 받지 못할 거예요. 광산에는 약 2,000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며 이들은 다른 도시에서 이곳으로 이주할 거예요. 그 노동자들은 집, 병원, 아이들을 위한 학교, 기타 여러 서비스들이 필요하겠죠. 파급 효과가 어떨지 예상이 되세요? 건설 기간 동안 한 사람이 프로젝트에 일하기 위해 고용될 때마다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 주에서 6명이 더 고용될 거예요. 테커패스는 네바다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사람들은 이 광산이 35년 동안 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2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테커패스에서 그들은 점토에서 리튬을 추출할 텐데요. 이 과정은 이전에는 이렇게 큰 규모로 진행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성공한다면 산업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누가 이 모든 것에 관심이 있을까요? 미국의 리튬 시장에 주목하고 있는 대기업 3곳이 있습니다. 먼저 엑손모빌이에요. 이 거대 석유 기업은 2027년까지 리튬 생산을 시작하고 2030년까지 전기 자동차의 최고 공급 업체가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쉐보레와 캐딜락 같은 대형 자동차 브랜드의 배후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도 있습니다. 그들은 테커패스의 지분 38%를 인수하기 위해 6억 2,5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할 정도로 이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텍사스에 리튬을 가공하는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는 공급망의 더 많은 부분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려는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제 리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으니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다 떨어지면 어쩌지? 리튬은 채굴을 통해 생산되며 금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전기차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부족해진다면 새로운 배터리 생산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일부 전문가들은 열 배터리가 차세대 대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열전지는 풍력이나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데 매우 저렴합니다. 따라서 적은 비용으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는 주로 철강, 시멘트, 화학제품 생산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열 배터리는 대형 건물의 냉난방에도 사용되고 있어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가 이 기술을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개인 공간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열 배터리가 전기 배터리만큼 잘 알려질 수 있으며 곧 일상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달의 먼지 투성이 표면 아래에는 수조 달러 가치의 물질이 숨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사가 곧 그걸 손에 넣을 거예요. 그들의 새로운 달 시추 기술이 첫 번째 큰 테스트를 통과했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인 우주 채굴을 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과학적 이정표가 아니에요. 미국 경제를 영원히 바꿀 수 있고 어쩌면 지구의 삶까지 재편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달 토양에서 희귀한 뭔가를 발견했거든요. 미래의 우리에게 필수적이 될 수 있는 헬륨-3요. 헬륨은 알죠? 생일 풍선을 띄우는 그 가스 말이에요. 헬륨-3는 그게 아니에요. 헬륨의 특별한 동위원소인데 기본적으로 양성자 수는 같고 참고로 2개예요. 중성자 수가 달라요. 화학 용어로 말하면 희귀하다는 뜻이에요. 엄청 희귀해요. 슬픈 얘기가 나와요. 지구에도 한때 헬륨-3가 있었어요. 사실 엄청 많았죠? 하지만 지구가 형성되는 동안
대부분이 우주로 탈출했어요. 알고 보니 너무 가벼워서 남아있지 못했어요. 그래도 여기저기서 찾을 수 있는데 주로 지구 내부에 있어요. 말 그대로 지하에 갇혀 있거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헬륨3를 추출하는 게 비싸고 제한적이고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너무 어려워서 달에서 가져오는 게 갑자기 식은 죽 먹기처럼 들려요. 우주에서 헬륨3를 추출하는 게 왜 더 쉬울지 이해하려면 지구와 달을 빠르게 비교해 봐야 해요. 태양이 있잖아요. 하늘의 이 거대한 불덩어리가 끊임없이 엄청난 양의 헬륨3를 내뿜어요. 이 헬륨3가 지구에 도달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방패처럼 작용해서 여긴 안 돼! 라고 말하며 대부분을 튕겨내요. 하지만 달에는 지구처럼 친절한 보호자기장이 없어요. 그래서 헬륨3가 달에 도달하면 표면에 직접 부딪혀서 달 표토에 갇혀요. 달을 덮고 있는 먼지, 흙, 바위 파편의 느슨한 층 말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양이 있을 수 있어요. 말 그대로요. 어떤 추정치는 헬륨3가 100만 톤에서 300만 톤 사이 어딘가에 있다고 해요. 가장 좋은 점은 거의 전부가 달 토양의 표층에 바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시추 대신 그냥 달 먼지를 퍼내는 것처럼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자연 위성에서 헬륨3를 얻는 게 지구에서 깊은 지하를 파는 것보다 훨씬 쉽거나 심지어 더 저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왜 그런 수고를 해? 생일 풍선에도 안 쓰이는데 헬륨3가 뭐가 그리 대단해? 우선 이미 자기 공명 영상이나 엑스레이 같은 첨단 의료 기술에 쓰이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판도를 바꿀 건 이거예요. 헬륨3가 화석 연료 의존을 완전히 끝낼 수 있어요. 이 희귀한 동위원소가 지구의 첨단 핵융합 반응로에 쓰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 엄청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안전한 핵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오늘날 대부분의 원자력 발전소는 핵 분열이라는 과정으로 운영되어 우라늄 235를 사용하고 그 원자가 분열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얻지만 다른 것도 생겨요. 방사성 폐기물이요. 네, 들리는 것만큼 위험해요. 하지만 헬륨3는 달라요. 융합이라는 과정으로 미래의 반응로에 동력을 공급할 수 있어요. 헬륨3를 중수소라는 수소의 한 종류와 섞으면 많은 에너지를 얻지만 위험한 폐기물은 없어요. 비용,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우주 왕복선 화물칸 하나가 헬륨3 약 25톤을 실을 수 있다고 해봐요. 그게 미국 전체를 1년 동안 작동시키기에 충분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달에 있는 헬륨3가 전 세계를 10,000년 동안 작동시킬 만큼 충분하다고 믿어요. 지금은 추정치일 뿐이지만 미래의 잠재력이 너무 흥미로워서 헬륨3 수요가 이미 급증하고 있고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2024년에 일부 전문가들은 헬륨3 시장이 약 6억 7천만 달러 가치였다고 해요. 올해는 약 7억 3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10년 후에는 거의 16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전문가들이 믿어요. 숫자가 많아서 죄송해요. 그냥 달 채굴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거의 무한한 깨끗한 핵에너지를 제공해서 미래 에너지 위기에서 우리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모든 게 좋게 들리지만 큰 도전이 하나 있어요. 달에서 헬륨3를 채굴하는 건 한 가지고 지구로 가져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해결책 하나를 봅시다. 먼저 로봇이나 특수기계가 달 토양을 뚫거나 단순히 달 먼지를 퍼서 헬륨3를 수집해요. 그 다음 컨테이너에 포장해서 달에서 발사하고 지구로 향해요. 컨테이너가 지구에 가까워지면 우주 고속수송선이라는 우주선이 궤도에서 그것들을 받아요. 공기를 추진력으로 쓸 수 있는 엔진이 달린 재사용 가능한 우주 트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우주선이 지구의 공항에 착륙해요. 거기서 헬륨3는 곧바로 발전소로 가서 깨끗하고 안전하며 거의 무제한의 에너지를 제공해요.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죠? 물론 전문가들은 여전히 헬륨3를 운송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는 달에 완전한 채굴 기지를 건설하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나사는 최근 트라이던트라는 새로운 시추 기술을 테스트했는데 달 표면에 닿자마자 바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완벽하게 수행했어요. 지금은 주요 목적이 과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토양을 표면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은 달 표토가 얼마나 간한지, 시추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더 알고 싶어 해요. 그건 확실히 외계 채굴을 향한 흥미로운 단계예요. 헬륨-3만이 아니거든요. 달에서 가져올 수 있는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달에는 얼음이 있고 거기서 산소와 수소를 추출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플래티넘, 로디움, 이리듐 같은 희귀하고 비싼 금속이 있을 수 있어요. 철, 실리콘, 알루미늄도 채굴할 수 있는데 미래 우주정거장이나 다른 인프라처럼 궤도에서 직접 뭔가를 만드는데 완벽할 거예요. 이제 달 채굴이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 알았으니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허용되기는 해? 달은 대체 누구 거야? 짧은 대답은 아무도요. 나사가 거기서 연구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달을 소유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1967년에 일부 국가들이 우주조약에 서명했어요. 기본적으로 아무도 우리의 자연 위성이나 다른 천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해요. 소행성도, 행성도, 심지어 떠다니는 이무의 바위도 안 돼요. 그래서 한 나라가 달을 탐사하고 싶다면 물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깃발을 꽂고 이제 우리 거야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복잡해져요. 기업들이요. 민간 기업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합의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민간 기업이 달 기지를 세운다고 해봐요.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착륙시키고 작은 정거장을 짓고 심지어 굴착을 시작해요. 기지 자체는 그들 거예요. 물론. 하지만 그들이 있는 땅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모두가 동의해요. 까다로운 부분은 조약이 그들이 파낸 물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원이 그들 것인지조차 아무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이 기술적으로 회사 것이 아니라면 팔 수나 있을까요? 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자신만의 달 기지를 지을 돈이 있어도 헬륨-3를 그냥 퍼서 기념품으로 가져올 수는 없을 거예요. 달에서 추방된 최초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면 말이에요. 어둠이 무서우시다고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을 장소들이 있어요. 광산 깊숙한 곳은 이미 무섭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들이 더 소름 끼쳐요. 뉴저지에 있는 링우드 광산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형적인 광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곳이에요. 한때는 세계 최대의 철 생산지 중 하나로 번성했던 광산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인 1900년대 초에 사람들은 이 광산을 버렸고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이 이 광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여전히 개방되어 있어요. 전성기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매일 일어나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작업할 준비를 했어요. 이 광산은 붕괴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취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있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저임금을 받고 일했죠. 하루 종일 햇빛을 못 보고 더러워졌는데 하루에 $1 미만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이 그곳을 기피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에요. 저 아래에 초자연적인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일부 주민들은 광산이 버려진 지 몇 년이 지난 뒤 광산 내부에서 발소리와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손에 등불을 들고 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죠. 그 당시에는 아주 흔했던 어떤 걸 가지고요. 비록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하지만 그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1800년대와 1900년대 초반 사이에 그 당시에는 안전과 건강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예방책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을 해야 했고 그게 돈을 버는 빠른 방법이었죠. 누구에게도 광산 갱도를 내려가는 게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임부로 교대 근무를 막 마치려는데 위에 있는 등불이 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성냥 몇 개를 구해 불을 붙이려고 하지만 운이 따르질 않아요. 잠시 후 저 아래에 여러분만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떠났다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은 장비를 챙겨 누구도 길을 잃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배치된 일련의 조명들을 따라 밖으로 나가요. 좁은 길을 지나갈 때 벽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광산 내부의 울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곤 이 소리들이 말 그대로 너무 두꺼워서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벽 안에서 나는 것 같다는 걸 깨달아요. 벽에 귀를 대니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은 깜짝 놀라 동굴 입구를 향해 뛰어가요. 하지만 불빛은 깜빡이고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어요. 목소리가 뒤섞여 일관성 없는 이상한 횡설수설하는 소리가 나며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들려요. 심장이 뛰고 땀이 많이 흘러요. 모든 게 똑같아 보여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광산의 뱃속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침묵이 흘러요. 모든 게 검은색이에요. 그 시절의 광부였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다시 무서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영국 웨스트 라이딩에서 오크피타라는 이름은 지역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어요. 반즐리 사람들은 그 광산 지역에 1866년 12월 12일 영국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광산 재해 중 하나가 있었던 걸 기억해요. 광산 내부 가스가 화재를 일으켜 큰 폭발을 일으켰죠. 화재는 확산되었고 며칠 동안 계속되어 건설된 광산 장비와 나무 지지대를 파괴했어요. 마침내 약 100톤의 석탄이 갱도 입구의 구멍으로 붕괴되어 영원히 봉인됐어요. 하지만 아주 최근에 사람들이 이상한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이세계 현상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팀이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기 위해 현장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소통할 수 있는 뭔가가 남아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돌아봤어요. 결국 그 팀은 이곳이 정말 이상하지만 이곳에 유령이 있다고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 알래스카 랭걸 산지 서쪽에서 실버러쉬가 있었어요. 현재 박물관이 된 토노파 광산지구는 대장간, 병원 등 많은 건물이 들어서 있던 공원의 일부였어요. 이전의 이야기들처럼 특별한 이야기는 없지만 이 광산에는 유령이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여기엔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고대 영혼들이 광산을 점령하고 있다고 말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일했던 탐광자들이 보낸 거라고 해요.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지역 주변으로 쉽게 가이드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돌아다닐 용기가 있다면 말이죠. 광산업은 항상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었어요. 최초로 채굴된 금속은 금과 구리였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5,000년 이상 된 구리 파이프의 증거를 발견했죠. 구리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무역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인류가 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데 필수적이었어요. 운 좋은 아일랜드인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건 사실 서부 아메리카에서 금과 은을 캐던 시절 모든 걸 찾아내던 아일랜드 광부들에게 대부분의 행운들이 돌아가서 생겨난 광업 용어예요. 1863년 애리조나의 벌처 광산은 금으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광산의 이름이 딱히 섬뜩하지 않은 것처럼요. 1946년까지 수백만 개의 금 광석을 생산하고 있었지만 그 사이에 일정한 시간 동안은 폐쇄됐어요. 많은 조사관들이 광산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기 위해 광산을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안에 있을 때 위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지역 주민들은 나중에 무단 침입했다고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아틀라스 탄광은 1936년부터 1979년까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빠르게 문을 열었다가 폐쇄되었습니다. 이 석탄은 전기와 난방을 생산하기 위해 채굴됐는데요. 이 광산에는 2개의 갱도가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 2 갱도 모두 지하에 있는 터널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광산 소유주들이 광산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들을 위해 주택을 짓기로 결정했어요. 결국 학교, 병원, 도서관도 지었죠. 하지만 1979년 사고로 광산이 폐쇄되었고 그 이후로 광산마을은 버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벽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안에서 불빛을 보았다고 했어요. 거대한 티타노보아 뱀을 포함한 몇몇 놀라운 것들이 광산에서 발견됐어요. 이 거대한 뱀은 약 5,800만 년 전에 살았으며 길이가 12.2m가 넘었고 오늘날의 검은 콧불소만큼 무게가 나갔어요. 콜롬비아 탄광 광부들은 이 거대한 뱀의 화석을 발견했을 때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아나콘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런 발견을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이제 광산을 돌아다니며 1930년대의 고풍스러운 유럽 자동차들을 발견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2016년 한 벨기에 교사가 프랑스 광산을 조사하던 중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습니다. 비상은닉처로 그곳에 보관된 걸로 여겨졌지만 아무도 그걸 되찾지는 않았어요. 녹이 슬었지만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죠. 세계에서 가장 큰 담수 다이빙 리조트를 방문하고 싶다면 미주리주에 있는 납 광산에 본테레가 있어요. 1962년에 폐쇄될 때까지 완전히 가능하던 광산이었어요. 여길 운영하던 회사는 양수기를 포함한 플러그를 뽑아버렸어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물이 불어나 광산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가장 낮은 세계층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그 후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 담수호로 알려졌고 빌리엄 갤런호라는 이름이 붙었죠. 대부분의 채굴 장비는 여전히 수중에 있으며 아직 발견해야 할 곳이 수십 킬로나 남았어요. 저도 할래요. 포르투갈의 한 고고학자가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을 발견했습니다. 금과 은 22톤이 실린 스페인 갈레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정도의 금이면 오늘날 약 20억 달러의 가치가 있어요. 게다가 이건 배 한 척에서만 나온 돈이에요. 고고학자 알렉산드르 몬테이로는 이걸 거의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1615년 실종된 배에 대한 정보를 연구하던 중 몇 가지 문서를 발견하고 그 배를 찾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수년이 지난 후 알렉산드르는 이 특정 배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포르투갈 해역에서만 8,620척의 난파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중 250척은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으로 누구나 들으면 손이 떨릴 만한 발견이죠. 이 배들은 대부분 날씨와 같은 지루한 이유로 침몰했지만 때로는 전투에서 파괴되기도 했는데 이는 매우 장대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신대륙에서 유럽으로 금과 기타 보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두가 한 몫을 차지하고자 했어요. 알렉산드르는 30년 동안 역사적인 난파선을 연구해왔기 때문에 다소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침몰한 많은 배를 발견했습니다. 예를 들어 1816년 포르투갈에서 가장 부유했던 한 남자의 배가 호주에서 6만 6천 은화라는 엄청난 양을 싣고 침몰했습니다. 이 배는 포르투갈에서 호주 해역에 침몰한 최초의 선박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은 부와 장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이 고대 침몰선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 깊고 깊은 곳에 있고 모래로 덮여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시도해볼 수는 있겠지만 한 나라의 역사를 훔치는 일인데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물론 당시 바다를 탐험한 나라는 포르투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해안에는 금으로 가득 찬 침몰한 배들이 가득해요. 실제로 현재 수중에는 약 100만 척의 역사적인 난파선이 있고 바다 밑에 버려진 보물의 가치는 약 6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엄청난 금액이지만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찾는다는 건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양 보물 발견이 엄청난 소송과 긴 감옥살이로 이어진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746년 브리타니의 한 섬 근처에서 격렬한 폭풍으로 프린스 드 콘티라는 배가 부서지면서 시작돼요. 배 안에는 차와 도자기, 금괴 100개가 가득 실려 있었죠. 물론 배의 선주들은 전리품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지금이 쉽지 않다면 18세기에는 어땠을지 상상해보세요. 이 배를 발견하는 데는 200년이 넘게 걸렸어요. 마침내 1975년 한 무리의 프랑스인들이 이 배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귀중한 것들을 가져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프랑스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지역 당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여기 있는 프랑스 친구들은 발견 사실을 발표했지만 배에서 나온 부식된 대포만이었습니다. 그럼 금은요? 당연히 팔았겠죠. 골드바 한 개당 가격이 12만 5천 달러에서 23만 1천 달러에 달해요. 프랑스 당국은 도난당한 금을 되찾는데 거의 50년이 걸렸고 모든 금을 되찾지는 못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플로리다에 사는 노부부가 구입했으며 돈 세탁, 조직 범죄, 문화재 밀매와 관련된 혐의로 기소될 정도로 범죄가 심각했습니다. 밀렵꾼들은 또한 일부 금괴를 대형 박물관 컬렉션에 판매하기도 했어요. 이제 1850년대로 돌아가 파나마에서 캘리포니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증기선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운행되던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30만 명의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시대였습니다. 이동 경로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배에 금을 싣고 이동해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 SS 센트럴 아메리카호가 등장한 이유예요. 1857년 이 배에는 578명의 승객과 약 10톤의 금이 실려 있었어요. 극소수만이 살아남았고 약 1억에서 1억 5천만 달러의 금이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88년 콜럼버스의 한 투자자 그룹이 이 배를 찾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연구는 토미 톰슨이라는 사람이 주도했어요. 토미는 금으로 가득 찬 이 침몰선을 찾겠다는 생각에 정말 미쳐 있었어요. 특히 이 배는 대서양 수면 2286m 아래에 있었고 배를 회수하려면 많은 첨단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에 토미는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정확한 위치를 찾는데 수년이 걸렸어요. 161명의 투자자들이 그의 모험에 돈을 투자했지만 그들이 진심을 담아 이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며 이 프로젝트에 12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햇살과 무지개만 있는 건 아니죠. 금을 회수하자마자 39개의 보험회사가 연구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회사들은 배가 운항 중일 때 SS 센트럴 아메리카호의 화물에 보험을 들었고 100년 이상 지난 후 마침내 화물이 회수되자 보상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금을 회수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렇다고 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았고 금의 92%는 연구팀에게 돌아갔어요. 투자자들이 416만 달러를 가지고 도주한 토미 톰슨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음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그는 500개의 금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때로는 난파선도 문화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을 어기지 않고 발견되는 해양 보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29년에 122톤 무게의 은화 2000 상자를 싣고 침몰한 증기선 SS 시티 오브 카이로가 있어요. 딥 오션 서치라는 회사가 타이타닉보다 1372m 낮은 수심인 5182m에서 동전을 회수했고 3400만 파운드가 영국 재무부에 전달되었으며 딥 오션 서치도 한 몫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일부 동전은 수집가들이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물에 돈을 지불하는 것은 아마도 수중 고고학 발견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네, 제가 해적의 꿈을 무너뜨렸죠. 그런데 금으로 가득 찬 난파선을 습격하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범죄이거나 평범한 사람들에겐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해저에는 약 771조 달러에 달하는 금이 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금이 물속에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마치 수중 금광과 같습니다. 바닷물이 얼마나 짠지 아시나요? 금은 물속의 미네랄과 섞여 있기 때문에 해변에서 금덩어리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물 1리터에는 130억 분의 1g의 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렇게 작은 금입자를 물에서 추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시도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고 물론 여기에도 사기가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한 남자가 바닷물에서 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장치를 발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충분히 벌자 그는 현금을 들고 나라를 떠났습니다. 정말 금을 얻고 싶다면 1.6조 톤의 금이 있는 지구의 핵에서 금을 추출할 수 있어요. 지구의 핵에는 인류가 지금까지 채굴한 것보다 16배나 많은 양의 금이 있어요. 아직 아무도 감히 그곳에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기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금으로 가득 찬 침몰선을 발견하는 것처럼 우리도 해양 보물을 발견하거나 적어도 은화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25년 5월 데이비드 홀은 금속 탐지기를 들고 금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장소를 찾아냈어요. 호주 멜버른 근처의 메리버러는 19세기 골드러시 당시 다운언더 최고의 금광지였습니다. 탐지기가 삐 소리를 내며 땅속에 귀중한 무언가가 숨어있음을 알렸어요. 데이비드는 노란 점토 속에 놓여있는 매우 무겁고 붉은 빛을 띠며 표면이 움푹 패인 바위를 발견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 발견은 정말 귀중한 것이었지만 과학용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바위를 열어서 금덩어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는 바위톱과 앵글 그라인더 드릴을 사용해서 바위를 산에 담았습니다.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어요. 심지어 쇠망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마침내 그 바위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멜버른 박물관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운석이었고 희귀한 것으로 밝혀졌어요. 박물관에서 일하는 지질학자는 달 위에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운석이라고 생각했던 수천 개의 암석을 수년 동안 살펴본 끝에 마침내 진짜를 손에 넣은 거예요. 암석의 우주 기원은 암석이 유난히 무거웠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암석에는 철과 니켈이 고밀도로 함유되어 있어 무게가 매우 무거워요. 그리고 지구 대기를 통과할 때 녹기 시작했기 때문에 표면이 울퉁불퉁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운석이 발견된 곳의 이름을 따라 메리버러라고 명명하고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다이아몬드 톱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암석의 한 조각을 잘라냈고 그 전체에서 금속 광물의 작은 결정 방울을 발견했어요. 이 광물들은 태양계 초기에 형성된 거예요. 이 우주손님이 약 46억 살이란 뜻이죠. 연구진은 이 운석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구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아직 확신하지 못해도 몇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먼저 콘드라이트 암석에 소용돌이치는 혼합물이었어요. 중력이 작용해서 행성이 형성됐지만 일부가 남았고 대부분은 거대한 소행성대에 떨어졌습니다. 메리버러 운석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서 우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소행성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그곳을 빠져나왔고 어느 화창한 날 지구로 추락하기로 결정한 거죠. 탄소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우주암석은 100년에서 1000년 동안 지구에서 차갑게 식어 있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이 운석이 지구에 등장한 시기와 일치하는 유성이 목격되기도 했어요. 과학자들은 메리버러 운석이 금보다 더 희귀하다고 말합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 발견된 운석 중 17번째이자 두 번째로 큰 운석입니다. 80년대 미시간에 사는 데이비드 마주렉은 마운트 플레전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농장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새로운 부동산에는 이상한 보너스가 있었는데 바로 열린 헛간 문을 고정하는 커다란 바위였어요. 농부는 그 바위가 운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말 그대로 30년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었다고 해요. 농부와 그의 아버지는 운석이 떨어진 분화구를 발견하고 아직 따뜻했던 우주에서 온 손님을 파냈습니다. 그들은 이보다 더 좋은 용도를 생각할 수 없었어요. 운석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새 주인은 이 독특한 문고리를 보관하게 되었고 이 문고리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는 새 집으로 이사할 때 이 돌을 가져가서 30년 동안 같은 용도로 사용했어요. 가끔 아이들이 학교에 가져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물리학과 천문학에서 쉽게 A를 받은 건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던 중 그는 다른 미시간 주민들이 운석 조각을 찾아서 큰 돈을 받고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운석 조각이 10kg에 달하는 엄청난 무게였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어요. 지역의 지질학 교수는 비슷한 요청에 지쳐가고 있었죠. 그녀는 약 18년 동안 사람들이 가져온 암석이 운석이 아니라고 설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짜 운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바위를 검사한 결과 철과 니켈로 만들어진 운석이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 운석은 미시간에서 6번째로 큰 운석으로 기록됐고 그녀가 지금까지 작업한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표본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검증을 위해 조각을 워싱턴 DC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한 차례 더 보냈고 곧 모든 것이 공식화됐어요. 또한 이 운석은 초기 태양계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스미소니언과 메인주의 한 박물관에서 이 우주 운석에 대해 좋은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마주렉은 미시간 주립대학의 에이브람스 천문관에 운석을
$75,000의 팔기로 결정했어요. 그는 이 돈의 10%를 센트럴 미시간 대학교의 지구 및 대기과학과에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그곳에서 운석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남긴 돈이 새 문고리를 사기에 충분했기를 바래요. 운석을 가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물에서 산소를 추출하는 데 운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산소 없이는 붉은 행성으로의 여행은 불가능해요. 숨을 쉬고 지구로 돌아가기 위해 로켓의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화학자라고 불리는 이 새로운 로봇은 화성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산소를 생산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아내요. 이 화합물은 화성 운석에서 발견되는 원소로 만들어집니다. 화성의 대기에는 미량의 산소만 존재해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화성의 남쪽 만년설 아래 액체 상태에 물이 있고 표면 아래에 더 많은 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붉은 행성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 물을 수소와 산소 분자로 분해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했어요. 이 인공지능 화학자는 화성에서 왔거나 화성 표면과 유사한 운석 5개를 분석했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해서 샘플에서 다량의 철, 니켈, 칼슘, 마그네슘, 알루미늄 및 망간을 찾아냈어요. 이 원소들은 붉은 행성에서 물을 분해하고 산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한 370만 개 이상의 분자를 생성하기에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 적합한 알고리즘을 찾는데 인간은 약 2000년이 걸리는데 이 로봇은 몇 주 만에 해냈어요. 이 로봇은 운석 화합물을 총매체로 사용해요. 지구의 영하 35도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도움 없이도 그렇게 해냈어요. 이제 문제는 대기 구성, 공기 밀도, 습도, 중력 및 기타 조건이 지구보다 더 까다로운 화성에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예요. 다른 과학자들은 이전에 화성에서 호흡하기에 적합한 소량의 산소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사의 퍼시버런스 로버에 탑재된 도시락 크기의 기기는 화성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가열했어요. 이 장치는 작은 나무와 거의 같은 속도로 산소를 생성했습니다. 영화 마션에서 맷 데이먼의 캐릭터가 이런 우주과학의 발전을 좋아했을 것 같네요. 매년 수천 개의 운석이 지구에 충돌합니다. 이 중 95%는 큰 소행성의 지각에서 20%는 오래전에 먼지를 물고 온 더 큰 천체의 멘틀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추정돼요. 하지만 20년 5월 과학자들은 사하라 사막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운석 조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이 운석들은 태양계 초기의 소행성이 녹아 형성된 암석의 일종인 미집합 아콘드리아이트로 분류됐어요. 따라서 지구보다 약간 더 오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 운석은 다른 운석과 달리 안산암으로 만들어져 더욱 독특해요. 이 운석은 태양계의 초기 원시 행성들과 그 자녀들이 파손됐거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암석 행성을 만드는 데 힘을 합쳤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수세기 동안 이곳에 보관되어 왔지만 아무도 이 섬에서 그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은 1795년부터 이곳에 매료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해적이나 템플 기사 단원들이 숨겨놓은 보물을 찾기 위해 운을 시험해봤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이 섬을 둘러보는 해양 투어를 예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있는 오크 아일랜드의 보물을 찾는 락이나 형제, 릭과 마티가 출연하는 TV 리얼리티 쇼에서 이 섬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네, TV 제작자는 못 가는 곳이 없는 것 같네요. 가장 유명한 발견 중 하나는 머니핏, 이른바 돈 구덩이였습니다. 유망한 이름과는 달리 돈으로 가득 찬 것은 아니었어요. 이제 2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구덩이는 1795년 16세 소년이 처음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다니엘 맥기니스는 오크아일랜드에서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는데 떡갈나무였고 이상한 무늬가 있었어요. 자연적인 흔적은 아닌 것 같아서 다니엘은 그 지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움푹 패인 땅을 발견하고 즉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두 친구가 그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보물 대신 지하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통나무만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돈이나 보석을 숨길 수 있는 장소처럼 보였지만 귀중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구덩이 아래에는 신기한 것이 있었어요. 누군가 그곳에서 화강암 돌을 발견했는데 그 돌에 새겨진 글귀가 있었어요. 이를 해독하려는 시도가 많았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번역에 따르면 12m 아래에 200만 파운드가 묻혀 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맥기니스와 친구들이 좀 더 열심히 파봤어야 했어요. 머니핏의 또 다른 재미는 그 아래에서 발견된 코코넛 섬유입니다. 18m 깊이에서 다량의 코코넛 섬유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놀랍지 않을지 모르지만 오크 아일랜드가 캐나다 노바스코샤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코코넛 나무는 그곳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것은 노바스코샤에서 약 2,4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섬유를 가져온 것이 분명합니다. 연구자들은 코코넛 섬유로 밧줄을 만들어 모든 보물을 구덩이 아래로 내리는데 사용됐을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1800년대 후반 오크 아일랜드 트레저 컴퍼니는 섬을 철저히 조사하고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그곳에 엄청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믿었죠. 이 사람들은 지하 46m를 뚫었는데 이는 정지 표지판 15개를 겹겹이 쌓아 올린 것과 같았죠. 짐작했겠지만 금과 다이아몬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원고가 발견됐어요. 셰익스피어의 잃어버린 원고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셰익스피어 작품의 실제 저자인 작가이자 과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숨겨놓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소문에 따르면 모든 희곡과 소네트를 쓴 사람은 윌리엄이 아니라 프랜시스라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랬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머니핏은 오크 아일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갱도일지 모르지만 유일한 갱도도 아니고 최초의 갱도도 아닙니다. 머니핏이 발견되기 전 보물 사냥꾼들은 스미스 코브에서 시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댐을 만들던 중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로마 숫자가 새겨진 U자형 구조물이었습니다. 좀 더 철저한 조사 끝에 전문가들은 이 나무 조각이 176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머니핏은 26년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구조물이 모두가 찾고 있던 보물이 있는 진짜 갱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이 템플러 동전을 보세요. 이 섬에서 처음 발견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중세 시대에는 이 동전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동전은 보통 유럽의 요새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보물 사냥꾼들에게 이 동전은 섬에 더 많은 보물이 있다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그런 종류의 동전이 하나 있다는 건 다른 동전이 더 있을 거라는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옳았어요. 템플러 동전 발견은 이것만이 아니었죠. 섬의 남서쪽 해안에서 석궁 화살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보물 사냥꾼들이 찾고 있던 것은 이 화살이 아니었죠. 섬에서 동전이 몇 개 더 발견되었습니다. 릭과 마티 라기나가 늪에서 이 귀중한 조각을 찾아냈습니다. 이 동전은 구리로 만들어졌으며 이번에는 스페인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기나 형제는 이 동전을 발견했을 때 숫자 8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동전을 연구한 결과 17세기경에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이 동전을 잘 닦아냈고 동전 뒷면에 1652년이라는 날짜가 새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스페인 탐험가들이 보물을 발견했지만 왕에게 가져가지 않고 숨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동전은 동전과 보석으로 가득 찬 상자에서 떨어졌고 모두가 찾던 보물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보물을 찾다가 실수로 잃어버렸을 수도 있죠. 누가 알겠어요? 또 한 명의 유명한 보물 사냥꾼은 게리 드레이튼입니다. 게리와 그의 팀은 릭 라기나와 함께 섬에서 금속 탐지를 하던 중 동전 2개를 발견했습니다. 17세기 찰스 2세 브리타니아 왕의 동전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1771년에 주조된 동전이라는 매우 명확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늪지대의 보물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은반지입니다. 한 전문가가 이 반지를 면밀히 연구한 결과 2번이나 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반지는 한 번 크게 만들어졌고 또 한 번은 더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1730년대 유럽에서 유행했던 꽃무늬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 외 신기한 물건 중에는 릭과 마티 라기나가 아이작 포인트에서 발견한 은단추가 있습니다. 이 단추는 꽤 오래된 것으로 18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악명 높은 머니핏은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섬에서 평화롭게 가축을 기르던 농부의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놀랄 만한 발견은 아니었습니다. 오크섬에서 보석과 동전으로 가득 찬 상자가 발견되었다는 공식 기록은 없지만 애호가들은 그곳에서 보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팀은 멋진 붉은 보석이 박힌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루비라고 잘못 생각했지만 전문 보석학자는 석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각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꽤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15에서 1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또 다른 브로치에는 보석이 박혀 있지는 않았지만 복잡한 디자인이었어요. 나뭇잎 디자인과 화려한 빗줄이 달린 브로치였어요. 나뭇잎은 13개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보물찾기 미스터리함을 더했습니다. 우선 이 섬의 북쪽 해안에 있는 바위에 13개의 가지가 달린 나무가 새겨진 조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가 기사단에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애호가들은 또한 머니핏을 발견한 다니엘 맥기니스가 살던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브로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브로치는 전문 보석학자인 찰스 루턴 브레인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는 이 장식에는 보석이 없다는 사실을 팀원들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사실 보석처럼 보였던 돌은 그저 유리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여 가공되었기 때문에 납이 함유된 유리였습니다. 애호가들은 브로치를 더 연구하기로 결정했고 브로치 일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브로치가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주장합니다. 모두가 찾던 보물이었을까요? 물물 교환을 하기에 가장 좋은 금속을 고를 때 우리 조상들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습니다. 금이 좋은 선택인 것처럼 보인 이유는 부식에 강하고 불에 녹일 수 있어 동전으로 찍어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쉽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은 그렇게 희귀하지는 않지만 산업화 이전 기술로는 많은 양을 찾고 발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지구에 있는 금의 대부분이 20억 년 전의 운석 폭풍과 함께 우주에서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금은 지구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금속 중 하나이며 지금까지 약 18만 톤의 금이 채굴되었습니다. 만약 손에 들고 있는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하고 싶다면 그 다이아몬드에 숨을 내쉬세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투명하게 유지되는 반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뿌옇게 됩니다. 52장의 카드 한 벌을 섞을 수 있는 방법은 지구에 있는 원자 수보다 더 많습니다. 하마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하루에 약 16시간을 호수나 강에서 보냅니다. 수영은 꽤 잘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영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그냥 호수 바닥을 걷거나 서 있습니다. 사하라 산업은 지구 궤도 자전의 끊임없는 변화 때문에 매우 푸르른 곳이었습니다. 약 11,000년에서 5,000년 전 사하라는 마지막 빙하기가 끝난 후 변모했어요. 모래 언덕은 그곳에서 자라던 초목 때문에 서서히 푸르러졌습니다. 동굴은 호수로 변했어요. 아프리카 북부의 약 900만 제곱킬로미터는 푸르렀고 코끼리, 하마, 병양 등의 동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사막의 정의는 매우 드문 강우, 강설량을 의미합니다. 1979년 30분 동안 눈보라가 몰아쳤을 때 사하라 사막은 처음으로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오래전 나무들이 자라기 전에 우리 지구는 거대한 흰 버섯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버섯은 대부분의 표면을 덮고 있었고 폭이 0.9m였고 높이는 7.3m였습니다. 번개는 섭씨 27,760도 이상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태양 표면보다 5배 더 뜨거운 거예요. 파인애플 식물 한 그루는 한 번만 꽃을 피우고 파인애플 열매가 익는 데는 3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18세기에는 파인애플의 수입 수수료가 너무 높아서 집에 파인애플이 있다는 것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파인애플을 사서 장식을 하는데 사용했어요. 먹어서 맛을 즐기는 대신에 말이죠. 전 세계 사람들을 텍사스 크기의 땅에 모두 모아도 그렇게 붐비진 않을 거예요. 1인당 30제곱미터의 공간을 차지할 수 있어요. 텍사스 면적은 거의 7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깜빡한 꿀단지를 몇 세기가 지난 후 누군가 발견한다면 그 꿀을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꿀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보관이 가능한 식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꿀은 당분이 많고 수분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자랄 수 없습니다. 또한 미생물의 성장을 막는 과산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발굴하다가 3,00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먹을 수 있는 꿀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영원히 보관할 수 있는 다른 식품으로는 흰쌀, 식초, 간장, 그리고 마른 콩류입니다. 책벌레는
단순히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미세한 곰팡이를 먹어서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책에 구멍을 내는 실제 곤충이기도 합니다. 담비 혹은 짧은 꼬리 족제비로도 알려진 동물은 토끼를 잡기 위한 특정한 전략을 사용합니다. 점프를 하고 돌고 몸을 뒤틀어서 토끼의 관심을 끌기 위한 일종의 춤 공연을 펼칩니다. 토끼는 쇼를 즐기기 시작하고 담비는 토끼에게 가까이 접근합니다. 버블랩은 처음에 벽지로 발명되었습니다. 제작자들은 종이 뒷면에 있는 플라스틱 벽지를 발명하려고 했어요. 또 다른 종류의 버블랩은 비누 거품 버블로 뒤덮인 채 랩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죠. 에펠탑은 7년마다 다시 칠해야 하는데 많은 페인트가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페인트 무게는 코끼리 10마리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에펠탑은 여름에 15cm까지 더 길어지는데 에펠탑을 이루고 있는 철이 더위에 팽창하기 때문입니다. 에펠탑 아래에 있는 아치는 미학을 위한 것입니다. 원래 디자인은 4개의 큰 주 철탑이 전체 구조물을 지탱하는 구조였습니다. 에펠탑을 건설한 사람들은 그것이 별로 안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관광객들이 탑에 오르는 걸 두려워할까봐 염려했어요. 그래서 탑을 더 안전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베이스 주위에 아치를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타워 구스타브 에펠 꼭대기에는 디자이너가 자신을 위해 만든 비밀 아파트가 있습니다.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00배 이상입니다. 또한 69개의 달이 있고 2개의 달은 지름이 최대 60km이지만 대부분은 폭이 겨우 1.6km 이하입니다. 러시아는 명왕성보다 면적이 38만 8,500제곱킬로미터 이상 더 넓습니다. 러시아는 1,06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반면 명왕성은 겨우 1,020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러시아는 명왕성보다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기도 해요. 태양계의 모든 행성을 한 곳에 모은다면 지구와 달 사이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달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는 거의 38만 6천 킬로미터. 그리고 모든 행성을 나란히 정렬하면 전체 지름은 37만 5천 킬로미터가 약간 넘습니다. 태평양은 지구상의 모든 육지보다 더 큽니다. 어떤 상어들은 수중 활화산 안에 살아요. 과학자들은 소위 샤케이노라고 불리는 것을 발견했지만 잠수부를 보내 조사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상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상어는 지구에 약 4억 년 동안 존재했는데 이건 나무보다 약 5천만 년 더 긴 시간입니다. 만약 야생 어딘가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호랑이가 가까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는 3km도 더 떨어진 곳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랑이가 빠르긴 해요. 물을 덮고 있는 8cm 두께의 얼음 위에 서 있는 것은 비교적 안전합니다. 이 너비가 한 사람의 체중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cm 두께의 얼음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서도 안전해요. 그리고 90cm 두께의 얼음은 11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는 나무 위에 달린 채로 익지 않기 때문에 농부들은 아보카도를 따서 팔 때까지 신선하게 보관하기 위한 저장고로 나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피도 뇌도 없는 꽤 흥미로운 생물입니다. 신경계를 가지고 있고 빛이나 촉각 같은 것에 민감하지만 우리처럼 중심이 되는 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사리는 몸 전체에 바닷물을 펌프질합니다. 일종의 혈액 대체물이죠. 물은 장기의 기능을 돕는 필수적인 영양분을 배달합니다. 불가사리는 발끝에 눈이 있어요. 사람의 눈처럼 자세한 것을 분간하지 못하지만 다양한 음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을 이동하고 더 큰 포식자로부터 숨거나 먹이를 사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상업 항공편은 스코틀랜드의 두 섬 웨스트레이와 파파 웨스트레이 사이를 왕복합니다. 거리는 3km이고 비행시간은 90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항 보안 검사를 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 중 한 명인 빈센트 반 고흐는 일생 동안 단 한 점의 그림만 팔았습니다. 이제 그의 그림은 말 그대로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샤워 커튼, 커피 머그잔에서부터 가장 권위 있는 박물관에 이르기까지요. 역사상 가장 큰 눈송이는 무려 40cm로 프리스비 원반 크기였습니다. 오리 너구리는 뒷다리에 독샘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불쾌한 고통을 줄 수 있어요. 발뒤꿈치의 구멍을 통해 독을 방출합니다. 고양이는 앞발에 발가락이 더 많습니다. 많은 4발 달린 포유류처럼 고양이도 앞발에는 5개의 발가락이 있지만 뒷발에는 발가락이 4개 뿐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덕분에 고양이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차를 타고 평균 시속 95km의 속도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면 지구 대기를 떠나 우주로 가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달까지 가려면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달까지의 거리는 40만 킬로미터거든요.
그건 지구 열바퀴를 도는 것과 비슷한 거리고 6개월이 조금 안 걸릴 거예요. 먹을 걸 많이 챙겨가세요. 보츠와나 중심부에 있는 카로이 광산의 지하 깊은 곳은 어둡고 덥고 숨쉬기조차 어렵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수없이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손에 쥔 돌멩이 하나도 기대에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다이아몬드일 가능성은 희박하죠. 여러분은 루카라 다이아몬드 회사의 캐나다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빙고! 여러분이 발견한 돌은 지금까지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두 번째로 큰 2492캐럿의 놀라운 다이아몬드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평균 약혼 반지 사이즈는 1.7캐럿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하나만으로도 1465명 이상의 신부에게 반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보석의 크기를 주먹 크기와 비교해보세요. 그리고 이 귀중한 거인의 무게는 0.4kg이 넘습니다. 그 가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추측해보는 건 어떨까요? 같은 광산에서 나온 또 다른 다이아몬드인 컨스텔레이션은 2016년에 6,300만 달러에 팔렸어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는 813캐럿으로 이 새로운 다이아몬드의 3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는 유명한 컬리넌 다이아몬드 뿐이에요. 1905년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됐으며 무게가 3106캐럿에 달해요. 이제 이 다이아몬드로 약혼 반지를 몇 개나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해보고 그 숫자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안타깝게도 이 다이아몬드는 나중에 여러 개의 작은 다이아몬드로 절단됐고 그중 일부는 현재 영국 왕관 보석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때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더 큰 돌, 카르보나도라는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1800년대 후반 브라질의 땅 위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돌의 가장 멋진 점은 운석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돌의 이름인 세르지오 카르보나도는 작은 조각으로 부서졌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단단한 재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산업용 드릴 비트에 사용하고자 했죠. 이 새로운 다이아몬드는 실제로 첨단 기술의 도움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회사는 메가 다이아몬드 복구 엑스레이 전송이라는 엑스레이 시스템을 사용해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루카라가 카로웨 광산에서 발견한 기록적인 다이아몬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9년에는 1758캐럿의 세웰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바 있어요. 당시 이 다이아몬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였어요. 이후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이 보석을 공개되지 않은 금액에 매입했습니다. 그 전인 2015년에는 같은 광산에서 레세디 라 로나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어요. 이 다이아몬드의 무게는 1109캐럿으로 2017년에 5,30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땅속에서 찾을 수 있는 놀라운 것은 다이아몬드뿐만이 아니에요. 땅을 더 깊게 파면 파낼수록 고대 립스틱과 같은 희귀한 물건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립스틱은 약 5,000년 전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립스틱일지도 몰라요. 이 진한 빨간색 립스틱은 이란 남부의 돌병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제로 이 병은 2001년에 등장했지만 연구원들이 최근 그 정체를 알아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튜브에 담긴 현대의 립스틱과는 달랐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아마도 브러쉬로 발랐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이 발견을 통해 청동기 시대 여성들이 눈에 띄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엿볼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했어요. 엘리트 사회에서 여성들은 화려하게 보이고 자신의 높은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이 립스틱을 발랐을 거예요. 기원전 3000년 전 무덤에서 나온 이 병은 강력한 마르아시 문명과 관련이 있다는 배경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큰 사건이었죠. 이 무덤은 홍수로 인해 드러났고 안타깝게도 약탈자들이 많은 유물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국은 이 특정 조각을 회수할 수 있었어요. 이 약병이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지금까지 발견된 다른 물건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보통은 비슷한 용기에 담긴 회색의 조밀한 물질을 발견하곤 했어요. 하지만 이 병을 열자 미세한 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짙은 회색을 띤 보라색이었는데 이전에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색이었어요.
연구진이 파우더를 분석한 결과 적철광으로 만들어져 진하고 깊은 붉은색을 띠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식물성 오일과 왁스와 같은 다른 성분도 함유돼 있어 현대 립스틱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청동기 시대의 화장은 그 분야에서 사치스럽고 우월한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특히 엘리트 집단에서 부와 권력을 과시했죠. 그건 그렇고 연구원들은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립스틱이라고 확실히 주장하고 싶지는 않다고 해요. 누가 알겠어요. 언젠가 더 오래된 것이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당장 불가리아로 떠나서 그곳을 파헤쳐보는 건 어떨까요? 삽을 들고 손을 더럽힐 필요 없이 이미 놀라운 발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거의 2m에 달하는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을 발견했어요. 그리스 신 헤르메스를 묘사한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조각상이 약 2000년 동안 고대 하수구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동상의 상태는 매우 양호하며 특히 머리가 매우 잘 보존돼 있어요. 발굴 책임자에 따르면 손에는 약간의 균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놀라울 정도로 훌륭한 상태라고 해요. 발굴팀은 불가리아 남서부 그리스 국경 근처에서 일상적인 발굴 작업을 하던 중 이 조각상을 발견했습니다. 이 지역은 기원전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도시 헤라클레아 신티카의 일부였던 곳이에요. 발굴 작업 중 연구원들은 동상의 대리석 발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조심스럽게 나머지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런 것을 발견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진들은 완전히 놀랐습니다. 현재 팀은 하수구에서 동상을 안전하게 꺼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동상이 매우 무거워서 크레인을 이용해 들어 올려 페트리히의 역사박물관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동상을 복원하고 보존한 후 전시할 계획이에요. 전문가들은 이번 발견에 대해 매우 흥분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고대 유적지인 헤라클레아 신티카의 지역 문화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발견을 꿈꾸고 있다면 학위가 없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아마추어도 과학적 돌파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식 12면체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이상하고 신비한 12면체 금속 물체는 자목만한 크기로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아무도 몰라요. 역사학자들은 수세기 동안 이 물건에 대해 머리를 극적거려 왔어요. 이 특별한 12면체는 지난 여름 셰필드에서 남동쪽으로 약 56km 떨어진 노턴 디즈니 인근의 한 농부의 밭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원봉사자 그룹은 이미 이 지역에서 로마 동전과 브로치를 발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밭에 더 많은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물리학적 조사 결과 지하에서 지구 자기장이 교란된 지역이 발견됐고 그곳에 무언가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가 있었습니다. 팀은 2주간의 발굴 기간 동안 참호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날 4번 참호에서 누군가 12면체를 발견했어요. 그룹의 비서인 리처드 파커는 근처에서 차를 끓이고 있다가 비명을 들었습니다. 금속을 많이 발견하지 못해서 모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그 멋진 유물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22면체의 또 다른 멋진 점은 드물게 완전하다는 점입니다. 이전에 발견된 다른 것들은 대부분 깨지거나 불완전했어요. 게다가 평균보다 더 큽니다. 로마 12면체는 골프공만큼 작을 수도 있지만 22면체는 자몽에 더 가까워요. 현재 22면체는 지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북서부 유럽에서 100개가 넘는 로마 12면체가 발견됐는데 대부분 갈로 로마 지역과 같은 옛 로마 영토에서 발견됐습니다. 기원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로 거슬러 올라가요. 각각은 속이 빈 금속 껍질로 보통 청동으로 만들어져요. 12개의 면이 있으며 각 면의 크기가 다른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 주변에는 동심원 모양의 고리가 금속에 각인되어 있고 면이 만나는 모든 모서리에는 작은 장식이 있습니다. 글씨가 새겨져 있지 않고 로마 문헌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12면체의 용도를 알지 못해요. 수많은 가설이 있어요. 장난감, 주사위, 철퇴 머리, 심지어 로마 포병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였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장갑을 뜨개질하거나 별을 이용해 날짜를 알아내는 데 사용됐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는 대부분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스테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